지금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는 곳이죠. 노원에. 지금 안철수 대표와 또 새누리 쪽에서는 젊은 이준석 비대위원과 그래서 도대체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박빙에. 뭐 여론조사 발표도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거기 깍두기처럼 민주당의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후보 깍두기처럼 걸었네요. 그러니까 대세에 영향이 없다는 거죠. 이 후보들은.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지역의 민주당의 후보가 경선을 통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아는 이름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략 6, 7년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네, 후보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 작가에게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예비 후보 제1야당의 예비 후보가 됐잖아요. 자료 좀 보내달라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달랑 이게 왔어요. 이게 뭐냐면 본인이 쓴 트윗이에요. 운동권이고 이해찬 총리의 정무비서관이고 한명수 총리의 정무수석이고 그리고 친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더민주가 그 소위 기조로 삼고 있는 트렌드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전부 다. 나는 운동권이야. 그리고 나는 무소속 이해찬 편이고 지금 수감된 한명수 편이고 그리고 나는 친노야 씨발. 골 때리지 않습니까? 골 때린다고 생각했어. 이게 뭐지? 그리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진 이거 한 장이야. 얼굴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알기는 거 자료를 보내달라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 내용이 이겁니다. 저는 전과가 있는 예비 후보입니다. 저는 부채가 있는 예비 후보입니다. 저는 엄포가 있는 예비 후보입니다. 나 운동권이야 그래 이거거든요. 나 진노야 씨발 이거거든요. 씨발은 없잖아요. 없지만 그 뒤에 달려있다고 다. 이런 데 다 묻어있는 거야. 그리고 친노입니다 씨발. 운동권이다 씨발 다 묻어있는 거야 여기에. 왜냐면 이게 전부 다 이해찬 총리는 소위 말해서 컷오프 돼서 무소속 된 거고 한명수 전 총리는 지금 수감돼 있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선거운동할 때 숨기고 싶거든요. 공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 친노 공격하면 다 찌그러지잖아요 요새. 운동권을 하면 다 찌그러지고. 근데 그런 것만 내세웠잖아 다. 황창화 예비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한명수 총리 시절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상당히 발모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가발이죠? 요새 약이 좋았어. 가발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뭐 좀 도와주겠다며. 우선 왜 이렇게 굳이 쓰셨어요? 그것은 제 삶의 신념이기도 하고요. 저는 저거 안 내수하면 정치 안 하죠. 김보엽 기자랑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던 관계여서 아마 김보엽 기자 잘 알 거예요. 저 가로 뒤에 씨발이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요, 저는 제가 국회 도서관장 출신입니다. 도서관장이 뭐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사실 언론에서도 그러고 언론 여론조사도 대부분 두 사람만 해요. 옆에 이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는 정도로 나오는데 본인은 그러면 정말 당선되려고 나오신 거예요? 물론입니다. 팥도 내버려 이런 심정으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이미 제가 목표로 했던 두 가지 단계의 목표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첫 단계가 뭐였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무도 저를 주목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예비 후보도 더민주에서는 그 이동화 후보라고 청년 후보.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이준석 나온다고 하니 아마 더민주에서 젊은 후보가 주목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언론도 대부분 이동화 예비 후보를
계속 거론하고 여론조사 돌렸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동학 그래서 예비 후보가 아마 경선에서 이기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신인 가산점 10%도 있거든요. 근데 70% 정도로 압승하셨죠, 압승. 예, 가장 격차가 많이 난 경선 케이스였습니다. 그 박수. 아니 근데 황창하 후보도 신인 아니에요? 신인 가산점 못 받았어요? 저는 신인 가산점 10%. 그다음에 예. 이동학 후보는 저기 청년 신인의 가산점 20%. 아, 청년, 예. 그렇군요. 하여튼 10%를 더 받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이 1차 경선조도 통과하지 못하겠다 싶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이긴 거예요? 제가 상계동에서 한 20여 년 살면서 오랜 당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 저도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뭐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전략통 맞아요. 네. 그 민주당이 한참 잘 나갈 때 전략 파트. 하지만 그거는 정말 서클에서만 알고 뭐 기자나 저처럼 이쪽 바닥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만 알지 진짜 대중적으로는 접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후보죠 지금 철수 후보가 탈당한다고 그러고 지역이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뭔가 어떻게든 이 상황들을 수습하고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당원들을 만나봤는데 당원들은 거의 동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봤더니 동요가 없더라.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열받은 거예요, 괜히? 그동안 또 오히려 골치 아팠던 친구들만 싹 데리고 나가서 동네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중앙이나 뭐 지역이나 비슷합니다. 실제 상황들이. 출마를 결심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탈당한 것을 보고 네. 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내세울 캐치프레이즈는 안철수 대표나 지금 트렌드가 부정하고 있는 운동권이니 뭐 기타 등등 민주당의 역사에 가깝죠. 이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자기 부정하고 싶지 않고 이걸 전면에 내세우고 네네. 전면에 내세워서 안철수 대표를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지역의 건전한 좀 풀뿌리 정치랄까 이런 걸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지역 당협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고 좋은 후배들이 자리 잡도록 만들고 이런 것들을 내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 목표는 지금 공천대무로해서 제가 위원장 됐거든요. 그래서 달성했습니다.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정도의 실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겠지만 난 당선되겠답니까? 그렇습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막 모여와서 선거운동 해준다고 하고 막 그런 이렇게 자본도 막 모이고 막 돈이 막 모이고 그러진 않죠 지금. 저는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사무실로 얻어놓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이 크면 지킬 사람도 없고 너무 텅 비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텅 비일 것 같아서. 네, 그다음에 경선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근데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일을 해왔어요. 사실 현재 그 지역의 구도를 얘기할게요. 이준석 후보는 과거에 홍정욱이라는 후보가 있었어요. 국회의원도 됐던 남궁원, 영화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 하버드 출신. 그러니까 상계동 지역은 이미 하버드를 다 경험했습니다. 전력 면에서도 확장력이 오히려 떨어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정 지지율 이상을 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더 강한 건 안철수 대표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야권 단일화를 했고 거기에 저도 기여를 했어요. 지역에서. 근데 그때 안철수 보궐선거 때 안철수 대표가 당시 야권 단일화 하지 않고 본인이 당선됐다고 하지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야권 단일화 한 거다. 왜냐하면 물러나 줬기 때문에 당시 민주당 후보가. 그 당시에 근데 그때 그 일을 도와주신 분이 도와주셨군요. 저는 그때 국회 도서관장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공무원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은 네. 뭐 제가 옛날에 출마할까 하다가 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도와주고 특히 또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이 다 열심히 도와서 무소속인 안철수 후보를 당선시켰어요. 네. 민주당이 사실 도와줬어요. 사실 네, 그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때 60% 정도로 네, 이겼죠. 당선됐었는데 그때 전력에 비해서 그다음에 그 홍정욱 의원, 노회찬 의원 또 한번 나온 적 있었나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서 3파전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노회찬 의원 그때 떨어졌어요. 네. 그때
노회찬 의원의 전성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현재 제가 체감하는 안철수 후보의 그 득표력이랄까 그다음에 특히 지역에서 느끼는 체감 민심은 그만 못합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보다 못하다 지역에서의 못합니다. 득표력은 예. 지금 이제 자봉도 돈도 없으죠 별로. 예, 없어요. 예. 유일한 약점입니다. 예. 돈도 없고 네다섯 명 정도 도와주고 그 정도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본인은 날개 없는 추락에 더해서 자기 비상이 더해지면 40%가 된다고 생각하며 나 그래 나 친노야 씨발 이러고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전국에서 이걸 내세우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래서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봉하러 가고 그래도 되는 건가? 아유, 환영입니다. 오늘 이제 막 그 사무실 좀 크게 얻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일단 수용 몇 평이에요? 분양 평수는 한 26평인데요. 실평수 없랍니까? 실평수는 한 17, 18평 정도 되는데 그렇지만은 운이 따라주려고 그러는지 노원역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점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노원역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얻어서 당선됐던 곳. 저는 이거 좀 울림이 있어요. 그 소위 이게 요즘 추세에 안 맞는다고 다 폐기한 캐치프레이즈인데 그리고 사람들인데 폐기 당했어요. 예를 들어 이해찬 총리 당신은 우리 당이 앞으로 나갈 길과 맞지 않고 방해가 되니 컷오프 한 거잖아요. 친노란 얘기 당신 못 꺼내게 하고 아니 그 당의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친노라고 말하면 죄야 뭐 씨발 노무현이 무슨 죄를 졌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이걸 전면에 내세운 유일한 후보라서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부정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이 트렌드인가 하고 따라는 가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기가 좀 빠지고 기분이 나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네네. 도와주고 싶어서 갈 수도 있어요. 수도. 네네.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뭐랄까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볼 건 이거예요. 왜 나는 정과가 있는 예비후보고 부채가 있고 업보가 있는 예비후보라고. 정과가 있다는 것은 제가 정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노동운동을 했어요. 성남 지역에서. 그래서 그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뭐 굉장히 고초도 겪고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구속되고 제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사였어요. 그때 변호사 천연병 시절 인권 변호 하겠다고 성남에 처음 들어왔는데 공짜로 변호해주겠다 그래서 했는데 뭐 집행유예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실형을 제가 받았어요. 이재명 시장의 대권과도에 큰 걸림돌이 생겼다. 그런 과거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잘 해줘가지고 뭐가 집행유예 안 들어가게 해준다고 하더니 결국 실형 받으셨다고요? 네. 그 다음에 부채가 있다는 거는요, 정치적 부채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노원병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임채정 의원 보좌관으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인연이 한 20여 년은 되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서. 그리고 임채정 의장님이 내가 처음 국회, 사실은 뭐 무슨 뜻을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노동운동하다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취직하러 갔는데 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치라는 것은 옛날로 따지면 삼족을 멸하고 막 이런 칼부림이 나고 이런 것들을 투표라는 제도로 치환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만큼 엄중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 번 생각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처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정치에 대한 원칙,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자세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는 이해찬 총리입니다. 제가 보좌관으로 들어와서 또 똘똘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 양반 총리 되면서 저보고 자기랑 같이 일하재요. 그래서 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해찬 총리님 굉장히 일을 잘해요. 굉장히 디테일까지도 다
본인이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는 스타일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일들을 해치웠죠, 참여정부 때. 뭐 행정수도 이전, 뭐 제가 처음 총리실에 들어갔을 때 행정수도 위헌 판결이 나갔고 그거 수습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모셨던 분이 한명숙 총리님입니다. 그때 총리로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과정에서 장례위원장 되시고 또 한명 총리가 받은 정치적 탄압 이런 과정들을 함께 하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에 걸친 두 번의 사건들을 제가 거의 다 같이 담당을 해서 사실은 제가 있을 때까지는 다 이겼거든요. 최근에 저는 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총리님이, 한 총리님이 의정부에 계시고 저는 노원에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 뵙는 과정이 있고, 지난번에 특히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쨌든 그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저하고 견해가 굉장히 달랐고, 아마 뭐 이 비대위 꾸려지고 민주당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한명숙 총리가 탈당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고, 그 심부름을 사실은 제가 했어요. 정말 면회 가셔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탈당계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 총리님이 그때 정말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하다고 문재인 대표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3주 후에 혹은 4주 후에 결과를 받아들이고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누군가를 떨어뜨리러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당선대로 나온 거 맞는 거죠. 제가 몇 번을 얘기해야. 아니,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조에 내가 동의해서 저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실 분들은 응원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소식이 이번 토요일 날 있어요. 26일 날 있는데, 사무실 개소식이. 아마 사무실 좁기 때문에 몇 명만 와도 미어 터질 텐데, 하여튼 교통이 마비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나가다가 구경 와라? 예. 꼭 나한테 표를 안 주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어깨에 수도권 30석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저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대선판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이번 총선은. 그래서 아마 한결 편하게 여러분들이 고민 없이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